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2,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 불가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방역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자가 지금 네. 나와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매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오늘이 정점은 아닐 아니겠죠? 것으로 네. 예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전망 주겠어요? 그러니까 4단계 수도권 거리두기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데요. 그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피로감, 이동량이 줄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1,800명대를 기록하던 게 2,000명으로 뛰었고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리두기 단계나 또는 내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네.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번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 향후 2주 정도까지 그 거리두기의 단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9월 중순까지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고 오늘 확진자 수는 대개 주 내의 변동에서 화요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뭐 가장 많은 확진자 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느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위중증 환자 수가 참 심각합니다, 요즘에. 병상 부족도 정말 현실로 일부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의료 대응 역량이 이대로 괜찮은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나거나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정부가 확보한 병상의 가동률은 뭐 지역에 따라 다르고 중환자 병상, 일반 병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60%에서 7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추가적으로 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으니까 더 여유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네. 환자가 당일날 입원을 못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발생한 환자가 인천으로 가고 경기도에서 발생한 환자가 어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송이 되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확보한 병상의 리스트에는 병상이 올라 있지만 네. 실제로 병원들이 환자를 받아달라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예. 있습니다. 예. 병원은 아마 주로 인력 문제를 그 이유로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부가 감염병을 진료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을 지정하고 병원의 시설 구조를 바꾸고 코로나 환자를 보는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코로나 환자를 보는 병동에는 간호사나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하고 네.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고 그냥 병원들 보고 병상 1% 내놓으세요. 병상 1.5% 내놓으세요라고 네. 하는 굉장히 단순하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지금 감염병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예, 예. 병원들이 병상을 내놓고 환자를 안 보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책임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예, 예. 일종의 정부가 정교한 정책을 짜지 못한 것과 예. 병원들이 자기 책무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겹치면서 장부상에는 병상의 여유가 있는데 환자는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그 안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감염병 진료 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방역 전략도 바꿔야 다시금 네. 봐야 한다는 말씀을 네. 거듭 주시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 토론회 얘기 저희가 잠깐 해볼까 하는데 백신 효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감소하고 이제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피로감들이 많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집단 면역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부겸 총리도 지금 확진자의 비율 10명 중에 9명이 다 델타 변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델타 변이가
집단 면역의 가장 강한 걸림돌이라고 지금 정부도 보고 있는 거네요. 네,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델타 변이인 경우가 89.6%, 이렇게 10명 중에 9명 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충분히 높은 거지만 이제 그 전주에 85.3%보다 또 올라간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전국이라기보다도 이제 델타 전국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종하고 변이는 다른 의미고 변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코로나19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겠지만은 예. 일단은 델타 같은 경우는 배출량이 좀 많습니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예. 이게 얼마나 전파력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실치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배출량이 높다 보면은 전파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그런 관측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추세는 예전의 코로나19의 추세하고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시즌2에 가까운 그런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예.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전파세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양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정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의 추세가 아예 바뀌었다, 뭐 시즌2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방역 체계도 이제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역학조사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꾼다던가 뭐 효과가 없는 거리두기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가지 의견들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이대로 그냥 거리두기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위험군 쪽을 집중해서 좀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또 내비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근데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게 돼 있고 또 위중증 환자가 또 병상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에 대해서 쉽게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사실 이제 우리 거리두기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슨 과학적으로 어떤 정밀한 기준을 갖고 딱 단계가 설정이 되는 건 아니죠. 예, 똑같은 확진자 수라고 할지라도 정부라든지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왔는데 예. 결국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요소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양쪽 의견에서 어떤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을 스스로 제출해야 될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화론 입장에서는 그런 위중증 환자에 대해서 그게 위중증 환자가 발생한 거에 대한 관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발생을 할 가능성 어떻게 막을 거냐, 네, 확진자 수를 줄여야 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좀 답을 내놔야 될 것 같고, 이제 거리두기 강화론 쪽 혹은 유지론 쪽에서는 이제 결국에 저는 사실 그쪽에 가깝습니다. 완화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예, 근데 이제 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 사회 경제적인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민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와 재정을 통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뭐 기존의 정부 세출에 대한 조정, 그리고 부채를 지는 것, 증세나 환수 이런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해외 사례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사회 경제적 손실을 지금까지 감안을 하고 기존의 방역 체계를 고수해 왔는데요. 이제 그 위드 코로나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집단 면역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스라엘 사례를 좀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거의 뭐 대유행 네. 시기의 확진자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금 이제 김수인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방역 체계를 섣불리 바꿨다가 지금 있는 확진자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 그때 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2세 이하 인구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국민 80한 7, 8% 되는 인구가 다 100% 접종을 해도 우리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 수 있는 면역력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집단 면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목표율을 달성한 뭐 전 국민 70% 접종, 네네. 뭐 2차 접종까지 60%, 70%에 근접하고 있는 뭐 영국, 이스라엘,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10배, 20배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현재 방역 체계 기준으로는 올 겨울에 3,000명 넘으면 또 4단계, 네. 내년 봄에 5,000명, 6,000명 먹으면 4단계. 그러면 쭉 4단계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바꿔야 되는데 네. 그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바꾼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방역의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잘했던 확진 검사와 역학조사, 네. 철저한 격리였죠. 네. 세 번째는 치료죠. 예. 네. 작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아예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는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검사 숫자를 늘리든지 예.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격리자의 숫자를 늘리는 경우에는 예.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자체에 따라서는 확진자 한 명당 한 3명쯤을 격리하는 지자체가 있고 확진자 한 명당 30명쯤을 격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 그 숫자에 따라서 몇 명을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자를 격리하느냐, 광범위하게 격리하느냐에 따라서 확진자의 숫자가 4배, 5배 차이가 납니다. 일주일 뒤에.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없고 검사를 많이 하고 역학조사 철저하게 하고 접촉자 격리를 철저하게 하는 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 이제 치료 문제는 뭐 병상과 인력 문제는 따로 논의하는 문제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얘기를 돌려서 책임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정부가 해야 될 방역의 책임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확진자 50명, 100명 발생할 때 보건소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역학조사가 부실해지고 네. 방역막에 구멍이 뚫리고 N차 감염이 생기고 대규모 감염으로 발전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일선 보건소나 시도의 방역 인력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만 계속 올리면서 정부한테 방역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방역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게 효과적이지 않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하고 또 사실 많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수의 한 4배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 경제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건강상의 위해, 그 건강상의 위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집중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그만하고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역학조사, 신속한 검사, 접촉자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네. 혹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치료 역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부가 확보한 병상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 수십 배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초기에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보이는 일부 국가들이 있었지만 지금 뭐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의료 자원 중에 어느 정도를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예. 의료 시스템이 붕괴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닌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중환자 병상이나 일반 병상에 대개 한 10% 미만만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이하로 인력과 병상을 확보해 놓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나머지 10분의 9의 상당수는 비응급, 비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데 쓰고 있는데 예. 중증도나 응급도로만 따져도 코로나 환자를 우선 진료하는 게 맞지 기존에
만성 질환자나 비응급 환자를 그냥 하던 대로 병원이 진료하는 게 맞느냐라는 예. 문제인 거죠. 계속 듣다 네. 보니까 이제 교수님 전공 분야가 계속 네.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긴 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이 시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 교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는 현재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기존의 방역 체계로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측면을 계속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정부의 우리 방역 당국의 가장 큰 전제는 결국엔 접종률을 아무튼 단기간에 빨리 늘려서 네. 그 어떤 기본적인 토양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집단 면역에 대한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것 네. 같습니다만, 지금 백신 접종률을 보면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 비율이 국민 절반 일단 넘었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에만 40만 명이 1차 접종을 했고 약 60만 명이 이제 2차 접종까지 네, 네. 마쳤습니다. 근데 예약률이 이제 그 젊은 층을 보면 좀 저조한 편이라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요. 일단은 추석 전까지는 다 목표량을 채울 수는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거의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50대 이상은 뭐 80% 중반대 정도의 뭐 예약률이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40대 이하가 추정컨대 한 70% 중반대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자체 접종으로 접종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접종, 뭐 사회 필수 요원 접종 이런 것들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종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합치면 대략 80%쯤이 되고 접종 대상자의 80% 중반대가 접종을 하면 전 국민 3,600만 명, 70% 접종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에 근접할 거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보다 접종률을 더 올리면 우리가 다른 방역 수단을 동원해서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덜 해도 되는 거고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야외에서 보다 자유롭게 마스크 안 쓰고 활동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 접종률을 올리는 게 굉장히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률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50대 이상에서의 접종률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60대 이상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여전히 접종을 안 받고 계신 고령층이 네네네.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계신 상태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그중에 백신 접종 안 하고 감염되는 노인분들이 중증으로 빠지고 사망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거의 대부분은 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을 안 하신 고위험군, 고령층들의 접종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백신 전략의 수장이 필요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는데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하면 그 접종 받은 가족은 인원 제한을 풀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 안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염이 돼서 고위험군으로 사망하실 위험이 높으니까 당연히 기존의 그전의 사적 모임의 인원, 가족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좀 추가적인 인센티브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의 접종률을 올리느냐가 사실 전체 접종률을 올리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저희가 듣고요.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수민 평론가는 이어지는 사건 큐브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